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처음 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옷차림입니까? 말씨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어느 집안 출신인지를 먼저 따지십니까? 오늘 이야기 속의 숙자 씨는 사람을 볼 때 딱 한 가지만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기준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때는 2010년대 초반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한때 제법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형철. 지역에서 중견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는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지역 상공회의소 임원까지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숙자는 그 시절을 황금기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동창 모임에 나가면 제일 먼저 눈길을 받던 시절, 지인들이 사모님이라고 불러주던 시절. 그러나 황금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건설 경기가 꺾이면서 박형철의 사업은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자금을 빼돌렸고 수주했던 공사 두 건이 연달아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5년 사이에 회사는 절반으로 줄었고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을 때 숙자는 처음으로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대문 앞에 23살짜리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배낭 하나를 메고 계절에 맞지 않을 만큼 얇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지연. 박형철의 먼 친척뻘 되는 고아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이 집까지 흘러온 것이었습니다. 숙자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빛바랜 가방, 손목에 아무것도 없는 맨손. 숙자가 사람을 읽는 방식으로 보자면 이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없는 집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박형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부치를 내치는 것은 자신의 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아는 그렇게 그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숙자는 그 다음 날부터 지안에게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청소, 마당 쓸기, 빨래, 설거지, 어느 집 식물을 부리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방 쓰는 값은 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지아는 군말 없이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했고 저녁에는 빨래를 개었습니다. 숙자가 뭔가 시키면 내라고 짧게 대답하고 움직였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지안의 방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한두 시가 되어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숙자가 화장실을 가다가 불빛을 보고 문을 벌컥 열었더니 지아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 위에는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거기에 빼곡하게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숙자는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난한 주제에 공부는 해서 뭐 하려고. 그 시간에 기술이라도 배워. 지아는 고개를 들어 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숙모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반박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지안이 읽고 있던 책의 제목을 숙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보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국내 최상위 법학대학원에서 쓰이는 기업법 전문 교재였습니다. 23고와 여자아이가 왜 그 집에서 식모처럼 구박을 받으면서도 매일 밤 법학 교재를 읽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의 정체가 밝혀지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극적인 사건이 먼저 벌어집니다. 지금 바로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지안이 그 집에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여름으로 바뀌는 동안 지안의 하루는 변함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청소, 아침 식사 준비, 설거지, 오전에는 숙자가 시키는 심부름, 오후에는 빨래와 집 안정리, 그리고 밤에는 방에 들어가 책을 폈습니다. 숙자는 지안을 대하는 방식이 날이 갈수록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을 시키는 정도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야, 지안아가 아니라 그냥 야가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가족들이 다 먹고 나서 남은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지인이 집에 오면 지안을 소개하는 대신 우리 집에 있는 애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숙자는 거실 테이블이 흔들린다며 지안을 불렀습니다. 테이블 다리 아래 받칠 것 좀 가져와라. 지안은 주방 쪽으로 가서 두꺼운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숙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지안의 방 쪽으로 들어가더니 책상 위에 놓여있던 지안의 책 한 권을 집어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테이블 다리 아래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거면 딱 맞네. 지안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책은 지안이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온갖 메모와 밑줄을 쳐가며 읽어온 책이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스승에게 받은 책이기도 했습니다. 책 곳곳에 선생님의 글씨로 쓰인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안은 방에 들어와 테이블 받침대로 쓰이던 책을 가져왔습니다. 표지가 눌려 있었습니다. 페이지 한쪽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지안은 구겨진 페이지를 손으로 천천히 폈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스승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지안아, 지식은 아무리 짓밟혀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지식의 힘이다. 지안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박형철의 사업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미수금이 쌓였고 은행 대출 이자가 밀렸습니다. 박형철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늘었고 숙자의 신경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정확히 노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최기성, 스스로를 부동산 투자 전문 컨설턴트라고 소개하는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항상 고급 정장을 입고 다녔습니다. 말씨가 유려하고 숫자를 잘 다루었습니다. 그는 박형철에게 찾아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제가 좋은 기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 하나가 급매로 나왔는데 이것을 지금 잡으면 3년 안에 2배는 가볍습니다. 박형철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말에 매달렸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질수록 한 방을 노리는 마음이 커지는 법입니다. 숙자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기회 놓치면 우리 언제 다시 일어나요? 최기성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빌딩 계약서, 투자 수익 분석표, 각종 등기 서류, 두껍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서류들이었습니다. 박형철은 그것을 들여다보았지만 솔직히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숙자는 법무사한테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했고, 최기성은 이미 법무사 검토 마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법 관련 서류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박형철 부부가 전 재산을 담보로 그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는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안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 벌어진 일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계약 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최기성은 서류 봉투를 들고 박형철의 집으로 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그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도장 찍으시면 다음 주부터 절차 진행합니다. 이 물건은 다른 분도 노리고 계셔서요. 오늘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박형철은 긴장한 얼굴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숙자는 그 옆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집과 사무실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것으로 투자금을 마련하는 구조였습니다. 모든 걸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면 지금 상황을 단숨에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박형철이 도장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요. 거실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외출을 했다가 막 돌아온 참이었는데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보는 순간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숙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여기 들어와? 어른들 이야기 중이야. 지아는 숙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서류 저 좀 봐도 될까요? 최기성이 서류를 손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이건 계약 관련 서류라 외부인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아는 이미 한쪽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최기성의 손보다 빨랐습니다. 숙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지아나, 내려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아는 서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페이지에서는 멈추었고, 어떤 부분은 손가락으로 짚으며 다시 읽었습니다.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형철도 숙자도 최기성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서류를 읽는 속도와 집중력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 약 3분이 지났습니다. 지안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계약서 하자가 3군데 있습니다. 최기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아는 서류의 특정 조항을 짚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은 담보 설정 조항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빌딩 인수가 완료되면 담보가 해제된다고 되어 있었지만 세부 조항을 보면 인수 완료의 판단 권한이 전적으로 매도 측 법인에 있었습니다. 즉, 매도 측이 아직 완료 안 됐다고 하면
담보는 영구히 해제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수익 보장 조항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3년 내 수익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바로 다음 페이지의 면책 조항에는 시장 상황에 따른 손실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조항이 동시에 존재하면 보장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빌딩의 등기부등 본상 소유자와 최기성이 대리한다고 주장하는 법인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즉, 최기성은 처음부터 그 빌딩을 팔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아는 마지막 부분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시면 집과 사무실 건물을 담보로 내주시고 돌려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빌딩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래입니다. 최기성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뭔데 남의 계약에 끼어들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개 서류입니다. 지금 바로 열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최기성은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형철이 먼저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박형철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최기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주시죠. 최기성은 결국 서류도 챙기지 못한 채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대문을 나가는 것을 보면서 거실 안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형철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 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실감났습니다. 도장 하나로 집과 사무실, 평생 모은 것들이 통째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숙자는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안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특별히 거드름을 피우는 것도 으쓱해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처럼. 그때 숙자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한 거야? 이런 걸. 지아는 잠깐 숙자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숙모님, 돈으로 산 명품은 사람을 빛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든 지혜는 가문을 살립니다. 그날 이후 박형철 부부는 지안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에서 나온 결과는 두 사람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식모처럼 부려먹었던 그 아이의 진짜 정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철이 지안의 과거를 알아본 것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사흘 뒤였습니다. 그는 지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내용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박지안, 서울 소재 명문 법학대학원 수석 졸업 당시 교수진 전원의 추천을 받아 대형 로펌에서 입사 제안을 받았으나 모두 거절.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지인의 말에 따르면 세상을 직접 경험하며 공부하겠다는 이유로 스스로 일반인으로 살기를 선택했다는 것.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안의 스승은 국내 기업법 분야의 권위자인 김세준 교수였는데 그 교수가 지안을 두고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 가르친 학생 중에 이 학생만큼 법의 본질을 이해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그 김세준 교수를 멘토로 두고 있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그룹사를 운영하는 오세진 회장이었습니다. 오세진 회장, 자수성가로 지역 경제를 이끄는 기업인. 그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김세준 교수였고, 김세준 교수가 가장 아끼는 제자가 박지한이었습니다. 박형철은 이 정보를 받아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을 때 숙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하나는 놀라움이었고 하나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밥상을 마지막에 차려주던 것, 방에서 책 읽는 것을 구박하던 것, 책을 테이블 받침대로 쓴 것, 그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에게 야라고 불렀던 것까지도. 숙자는 그날 저녁 지안의 방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3번을 반복하다가 결국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지안이 문을 열었습니다. 숙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안이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숙모님. 숙자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숙자는 그 방을 둘러보다가 테이블 받침대에서 꺼내온 책이 책장에 다시 꽂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겨진 페이지가 손으로 펴진 채로. 숙자는 그 책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온 뒤에는 더 나왔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배운 것 없이 살아서 그래. 돈밖에 몰랐어. 지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숙모님, 저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요. 숙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계속 지내면서 집안일을 돕겠습니다. 그 대신 숙모님이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책을 1시간씩 읽어주시겠어요? 어렵고 무거운 책이 아니라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요. 사람을 대하는 법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숙자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침묵했습니다. 구박하던 사람에게, 무시하던 사람에게, 밥상을 마지막에 차려주던 사람에게 그 아이는 복수 대신 공부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숙자가 느낀 것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 감정. 50평생 살아오면서 처음 느끼는 종류의 감정이었다고 숙자는 나중에 회고했습니다.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된 그 독서 시간이 이 집안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는 지금 마지막 단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 오세진 회장이 이 집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온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들어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7시 거실 테이블에 책 2권이 놓였습니다. 지안이 고른 첫 번째 책은 철학자 법정 스님의 수필집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문장 한 문장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박히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숙자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책이라고는 잡지 이외에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날은 3페이지를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책을 덮었습니다. 지아는 괜찮아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페이지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담긴 뜻이 무엇인지, 일상에 어떤 장면과 닿아 있는지. 둘째 날도 왔습니다. 셋째 날도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숙자가 먼저 책상 앞에 앉아서 지안을 기다리는 날이 생겼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숙자가 시장에서 지인들을 대하는 말투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높은 데서 내려다보듯이 말하던 사람이 요즘은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다고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숙자가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나 저번에 옆집 할머니한테 욕했던 거 생각나더라. 사과하고 왔어. 지안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무렵 박형철의 사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안이 계약서 검토를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박형철은 그전까지 불리한 줄도 몰랐던 계약 몇 건을 다시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회사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안이 그 집에 온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낯선 차 한 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 뒷문을 열었고 안에서 백발의 60대 남성이 내렸습니다. 오세진 회장이었습니다. 숙자가 대문 앞에서 그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기업인이 왜 이 집 앞에 서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 회장은 현관 앞에 서서 집안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안아, 스승님이 기다리신다. 이제 나올 때 됐지 않겠냐? 잠시 후 지안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가방 하나. 그러나 그 모습이 오 회장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짧은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숙자와 박형철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돌아서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박형철이 그 말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가 신세를 진 거지. 내가 무슨. 지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숙자는 한참을 지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대문 앞에 서 있던 그 낡은 점퍼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가졌던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숙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잘 가라. 고마웠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안이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배웅하며 숙자는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안이 마지막으로 두고 간 책이었습니다. 표지에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숙모님, 이미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계속하세요. 숙자는 그 메모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책을 펼쳤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박형철의 회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이 오래 남아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박형철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숙자는 동네에서 저분은 예의 바른 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명품 가방으로 얻으려 했던 그 시선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한쪽에는 지안이 두고 간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책들 중 한 권의 표지가 다 닳도록 읽혔습니다. 숙자가 가장 자주 꺼내는 책이었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핏줄에 있습니까? 통장 잔고에 있습니까? 들고 다니는 가방의 브랜드에 있습니까? 박지아는 낡은 점퍼를 입고 밥상을 마지막에 받고 자신의 책이 테이블 받침대로 쓰이는 것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가진 것이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든 것은 아무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쌓인 것은 아무도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숙자 씨는 그것을 늦게 배웠습니다. 50이 넘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옷차림을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눈빛을 먼저 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곁에 아직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귀함은 핏줄이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과 지혜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아무리 짓밟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질문 하나를 남겨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